안녕하세요. 공정과 편파 사이 편향독서입니다. 오늘은 11월에 읽은 책 8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감기를 일주일째 앓고 있어요. 감기약을 일주일 동안 먹다 보니까 정신은 계속 멍한 상태고 목소리도 계속 비음이 섞여서 제가 원래도 이제 제 목소리에 코맹맹이 소리가 섞인 편인데 더 심한 코맹맹이 소리가 됐습니다. 구독자분들의 귀를 보호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책 소개를 읽은 감상 위주로 좀 짧게 전달하려고 하거든요. 아마 월간 독서 영상 중에서 가장 짧은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짧지만 굵직한 책 소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박정미 작가님의 영원으로 사는 삶입니다. 저는 소비를 줄인다면 소득을 줄여도 되고 또 많은 소득이 필요하지 않아도 이제 생활이 가능한 상태가 진짜 자유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원래도 무소비나 뭐 무지출, 자급자족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영원으로 사는 삶도 쉽게 볼 수 있는 무소비 관련 책이라고 생각해서 좀 편한 마음으로 주문했거든요. 책을 받고 좀 제일 먼저 놀란 건 페이지 수였어요. 보시면 글법도 굉장히 좀 빽빽한 편인데 페이지 수가 한 450여 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보통 무소비 경험담을 담은 에세이 같은 경우는 좀 두께가 가벼운 책들이 많은데 책이 너무 두꺼워서 영혼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할 얘기가 이렇게나 많을까 하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로 놀란 건 좀 그런 뻔한 무소비 책이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저자는 워킹 홀리데이로 런던에 가서 이제 일 중독자로 살아오다가 직장 상사에게 반항 한 번 잘못하고 해고를 당하는데 수중에 돈이 300만 원 정도 있는 거예요. 런던도 집값이 비싸기로 이제 워낙 유명한데 한 달 월세 150만 원을 내고 나면 남은 돈으로 2개월도 채 버티지 못할 거라는 불안함을 느낍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경우에 이제 재취업을 위해서 고군분투할 텐데요. 저자는 뜻밖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숨만 쉬어도 돈이 드는 이 런던 대도시의 삶에서 나는 자본주의 부품으로 평생 돈만 벌다가 죽겠구나. 생존을 위해 좀 필요한 건 딱 세 가지, 뭐 잠잘 곳, 먹을 것, 교통수단만 해결하면 돈 없이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영원으로 사는 삶은 저자가 외국에서 1년 동안 영원으로 살면서 경험한 여행 에세이이자 자연과 인간의 관계, 뭐 자급자족하는 삶, 환경오염, 기후위기 등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는 정말 놀라운 책이었어요. 저자는 친환경 공동체에서 이제 극한의 자급자족 삶을 경험하기도 하고 빈집을 무담 점거해 사는 뭐 스쿼팅으로 잠잘곳을 해결하기도 하고 또 식당이나 마트에서 내놓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주워 먹는 뭐 스킵 다이빙으로 먹을 것을 해결하기도 하고 뭐 히피들과 함께 방랑 생활을 하기도 하는데요. 단순히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보다 이 자연과 인간이 어떤 관계로 맺어져야 하는지 또 무엇이 가장 큰 평화이고 행복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책이었고 제가 추구하는 세계관, 가치관이 종합 세트처럼 다 들어가 있는 책이었어요. 저는 좀 오래의 책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잘 읽은 책인데요. 많은 분들 읽어보시기를 진짜 추천하는 책이었어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강신주 철학자님의 역사 철학, 정치 철학 강의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인 철학대 실천 19세기 찬란했던 승리와 마르크스의 태제입니다. 이 책은 페이지 수는 한 800페이지가 조금 넘는데 솔직히 벽돌책 치고는 아주 두꺼운 책은 아니지만 이제 읽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긴 호흡으로 책을 천천히 읽기도 했고 또 제가 평소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어떻게 자유로워질 것인가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서 좀 문장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꼼꼼히 읽어서 책 읽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마르크스 하면 보통 변증법적 루브론을 떠올리고 이제 사유재산을 없애는 공산주의를 주장했지만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으로 마르크스의 사상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책에서 강신주 철학자님은 마르크스의 사상을 다시 꺼내서 이제 제대로 정의하려고 합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은 이제 마르크스의 벗이자 동지였던
있던 엥겔스에 의해 이제 의미 자체가 좀 축소된 채 통용됐다고 하는데요. 마르크스는 좀 정신적인 것이 먼저인지 육체적인 건지 먼저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해요. 유물론이라는 건 역시 좀 인간을 대상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육체나 정신이냐 이분법적으로 이제 사고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늘 불안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저항하는 활동이 중요하고, 또 저항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마주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육체적인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국가가 생산수단을 독점할 게 아니라 자본 독점 체제 자체를 해체해야 노동자들은 착취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또 지배와 피지배 관계 자체를 소멸시키고 각자 주체들이 모여 이제 평화로운 공동체, 코민을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하면서 억압체제와 싸워 이겼던 경험에 대한 역사적 사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1871년 파리 고민과 1893년 동학농민운동의 직강수입니다. 1872년 파리 고민은 이제 2달간 파리 시민과 노동자들이 이제 봉기로 수립된 혁명적 자치정부인데, 함께 노동하고 생산물을 나누고 서로를 돕는 공동체였어요. 2달뿐이긴 했지만 자본가 계급의 생산수단을 해소하고 또 계급 자체를 해체한 더 이상의 지배와 착취가 없는 사회였다는 점에서 마르크스가 꿈꿨던 자유로운 공동체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지 않나. 1894년 동학농민운동은 체제의 동학사상에서 시작이 되는데, 동학사상의 핵심은 이제 하느님이 하늘 저 멀리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기해지면 내가 하느님이 되어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양반들에게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던 이제 조선의 노비나 민중들에게는 굉장히 급진적인 사상이었는데, 집강소는 이런 농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농민자치기구로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강신주 철학자님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한 건, 책이 정말 어려울 것 같지만 쉽게 읽힌다는 거였어요. 여러 역사적 사건과 철학을 통해 이 800페이지라는 방대한 분량을 통해서 이제 강신주 철학자님이 주장하고 있는 건,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자본가 계급이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 자본 독점 체제를 전복해야 한다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노동자로서 자유를 찾기 위한 깨달음을 조금 얻은 기분이 든 책이기도 하고, 내 안에 든 혁명 정신 이런 걸 살짝 좀 깨워주는 책이기도 했어요. 관심 있으신 구독자분들은 이번 겨울 한 번쯤 읽어보셔도 좋은 책 같아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좋아하는 여성 작가 두 분의 책인데요. 정혜윤 작가님의 삶의 발명, 정희진 작가님의 글쓰기 시리즈 두 번째 책인 나를 위해 쓴다입니다. 정혜윤 작가님과 정희진 작가님은 이제 사회적 약자와 소수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고, 글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제 책이 쉽게 읽히지 않고, 또 내 감정을 온전히 쏟아부어야 제대로 된 책 읽기를 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 작가님들이세요. 삶의 발명은 정혜윤 작가님의 이제 슬픈 세상의 깊은 말 출간 이후 2년 만에 나온 신작인데요. 삶의 발명 집필 중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재활치료 기간이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는 무엇을 누리는 한순간이 사라질 수 있다는 좀 겸손함을 배우게 한 경험이기도 했다고 하는데, 삶의 발명은 우리에게 유일무이하고 대체 불가능한 이 삶을 어떤 이야기로 채워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에세이예요.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좋은 이야기를 찾아야 하고, 또 좋은 이야기를 찾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고, 결국 삶이 알인데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좋은 삶을 살 수 있는지, 정혜은 작가님이 이제 자신의 삶을 채우고 싶은 암과 이야기에 대해 쓴 책입니다. 삶의 의미는 삶을 가치 있게 사는 데 있고, 이제 자아 실현을 하면서 가치 있게 삶을 살아내는 게 정혜윤 작가님에게는 삶의 발명이라고 해요. 이 책에는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 전범으로 제목돼 처벌받았던 조선인 전범에 대한 이야기, 시랜드 참사나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같은 재난에 대한 이야기 등도 나오는데, 정혜원 작가님은 외면하고 싶은 거대한 불행 속에서 좀 인간이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연민, 공감을 발견해내서 그 속에서 의미와 희망을 찾아낸다는 장점이 있으세요. 좀 삶과 글이 일치하는 선한 영향력을 지닌 작가님이시고, 페이지 수는 많지 않지만 이제 문장 하나하나 다 좋았던 그런 좋은 책이었어요. 정희진 작가님의 글쓰기 시리즈는 지난달부터 읽고 있는데, 이번 달은 시리즈 두 번째 책인 나를 알기 위해서 쓴다를 읽었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나고 내가 행하는 것이 나인 것처럼 글은 곧 글쓴이라고 하는데요. 좀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할 때가 있는데, 정희진 작가님은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질문해야만 제대로 된 나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나를 제대로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살아내는 글을 써야 하고, 글이 곧 내가 되고 나를 정의할 수 있다는 건데요. 지난달에 소개해드린 나쁜 사람에게 지지 않기 위해 쓴다에서도 좀 많이 느꼈지만, 나를 알기 위해서 쓴다 역시 뭐 장애와 젠더, 늙어감, 성폭력, 용서, 가정폭력 등에 대한 다양한 책을 소개하면서 좀 일관되고 단호하고 묵직한 정희진 작가님 자체인 글쓰기를 보여주고 계세요. 자기인식의 필요성이나 뭐 저항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실천주의적인 글도 굉장히 좋고, 또 글을 쉽게 쓰려고 하지 않아서 좋아요. 우리는 왜 좋은 책은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하는 책이라고 하는데, 정희진 작가님은 그냥 작가님처럼 똑똑한 글을 쓰시거든요. 한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번 다시 읽기도 했지만 좀 이 문장을 쓰기까지 정희진 작가님이 살아왔을 삶의 무게 같은 게 느껴져서 좀 경건한 마음으로 읽게 된 책이기도 하고요. 여성학자로서의 정희진 작가님의 글이 너무 좋았던 책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홍은전 작가님의 나는 동물입니다. 홍은전 작가님은 이제 믿고 있는 작가님이신데, 23세 우연히 노들 장애인 야학을 만나 이제 장애인 운동을 하다가 지금은 동물권, 인권, 기록 노동자로 활동하고 계세요. 홍은전 작가님 하면 이제 그냥 사람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좀 사려 깊고 따뜻한 문체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산문집이었어요. 그냥 사람이 장애인 인권 활동가로서의 이제 홍은전 작가님의 삶이 드러나는 글이었다면, 나는 동물은 반려고양이 카라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동물권에 대한 인식을 넓혀나갔던 경험과 함께 장애인 운동 활동가들을 인터뷰했던 경험, 탈시설 자립운동에 대한 이야기 등이 굉장히 잔잔하면서 담담하게 씌어진 산문집인데요. 읽기 위해서 진짜 용기가 필요한 책이었습니다. 동물권에 대한 책은 좀 유난히 마음이 아파서 잘 못 읽게 되는데, 나는 동물에는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를 위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또 어떤 부분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눈으로 대충 읽고 넘어가기도 했거든요. 인간이라서 미안하고 좀 같은 인간을 혐오하게 하는 감정이 생기기도 하고, 좀 나 역시 거대한 공장식 축산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가해자라는 인식, 뭐 죄책감 등 여러 감정이 밀려오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잡고 읽어야 하는 책이었고요. 외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직시하게 해준다는 점만으로도 정말 좋은 책이지 않나 싶고, 장애인 운동 활동가들의 인터뷰 이야기는 이제 전에 소개해드린 전사들의 노래라는 책으로 출간이 됐는데요. 나는 동물 읽어보시면서 이제 장애인 운동 활동가들의 삶이 더 궁금하다 하시는 구독자분들은 전사들의 노래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홍은전 작가님의 글을 읽으면 가끔쯤 이분은 얼마나 단단한 사람일까 싶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너무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에 길들여져 있어서 이제 인간과 비인간을 나누지만, 진실은 인간도 비인간도 다 같은 동물이고 생명이라는 건데, 그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세계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연스럽지 않다고 들여다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좀 그냥 외면하고 진실을 회피하고 사는데, 홍은전 작가님은 진실을 알기 위해서 활동가들을 찾아가서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동물권 활동가분들도 존경스럽고, 이제 홍은전 작가님의 단단한 마음도 너무 존경스러웠던 책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한국일보 기자인 전혼립 기자님의 가장 보통의 차별입니다. 전혼립 기자님은 중간 착체 지옥도를 통해 알게 됐는데요. 한국일보 어젠다 기획
사회복지부 마이너리티 팀에서 근무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마이너리티 팀에 계시다 보니까 이제 뭐 소수자, 약자, 노동자, 장애인, 젠더 문제 등에서 이제 기획 기사를 많이 다루시는데 기자회견자회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기자는 없고 이제 기자라고는 전원님 기자님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이런 소수자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좀 언론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뭐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했고요. 가장 보통의 차별은 전원익 기자님이 이제 취재를 하면서 겪은 너무 일상적이고 평범한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젠더 문제부터 이주노동자, 장애인, 인종차별, 난민, 불법 체류자, 지역차별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지만 이제 들여다보지 않으면 제대로 보이지 않는 다양한 차별에 대해 담백한 문장으로 써내려간 책이고요. 좀 나는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차별할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문화에 내재해 있는 뭐 차별이나 혐오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싶다는 구독자분들보다는 나는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좀 키우고 싶다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셔도 너무 좋은 책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김초엽 작가님의 장편소설 파견자들입니다. 김초엽 작가님은 굉장히 다작을 하는 SF 작가신데 출간된 책은 거의 다 읽은 것 같아요. 워낙 또 좋아하는 작가님이셔서 읽은 책 중에 뭐 실패한 책이 없기도 하지만 이번 파견자들은 김초엽 작가님 작품 중에서도 좀 가장 김초엽다운 소설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파견자들은 인간에게 강증을 퍼뜨리는 이제 아포 벌람트로 인해 전 지구가 벌람화되자 사람들은 지하도시에 내려와 살게 된다는 디스토피아 소설인데요. 지상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강증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로 뭐 최강창 총소부 아니면 범람화된 지상 세계를 탐사하는 파견자들이에요. 주인공 테리는 강증 저항성도 높고 신체 능력도 뛰어나서 파견자가 되려고 하지만 이제 자신의 뇌 속에 있는 다른 존재 솔의 조정으로 지하 세계의 강증을 노출시키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김초엽 작가님은 이 책을 쓰기 전에 이제 작은 것들이 만드는 거대한 세계라는 책을 읽으면서 곰팡이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이제 책가 위안들이라는 에세이집에서 이야기했는데요. 곰팡이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곰팡이와 인간이 함께 공생해서 살아가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우리 인간은 개별적으로 분리된 자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소설을 읽다 보면 자아란 무엇이지? 뭐 나는 개체로서 존재하고 있는지 같은 생각도 하게 되고 범람체들은 단독으로 분리된 자아가 아니라 이제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집단이 하나의 개체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 인간 역시 어쩌면 바이러스와 세포들이 다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객체로서의 의미는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낯선 미지의 존재를 좀 인간을 병들게 하는 없애야 하는 존재로 볼 것이 아니라 좀 함께 공존해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소설이었어요. 파견자들 읽어보시면 편독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야?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드실 텐데요. 디스토피아 소설로 이야기도 너무 흥미진진하고 가독성도 좋지만 좀 묵직한 철학적인 질문들까지 던져주는 정말 좋은 책이었어요. 김초엽이 김초엽한 소설이지 않나 싶고 좀 많은 구독자분들이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올해의 대작으로 읽고 있는 레미제라브 로간입니다. 드디어 다 읽었어요. 레미제라블은 단독 영상으로 이제 따로 올릴 예정이라 좀 짧게 말씀드리면 고전인 이유는 좀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정서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완독을 하고 나서 느낀 건 레미제라블은 사랑에 대한 소설이라는 거였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사랑 역시 기브앤테이크가 되고 있기도 하지만 사랑은 원래 이타적인 감정이잖아요. 뭐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사랑인데요. 장발장은 빵 하나를 훔친 죄로 이제 5년형을 선고받았다가 14년을 감옥에서 생활하고 출소를 해요. 장발장은 이제 오랜 세월 투옥으로 뭐 사회나 법률, 사람들 모든 걸 다 증오하게 되는데 자신을 도와준 미래의 줄교를 배신하고 은촛대를 훔쳐 달아나다가 경찰에 잡힙니다. 미래의 줄교는 경찰에게 내가 장발장에게 은촛대를 선물로 준 거라고 이런 한대를 베푸는데요.
이 현대가 사람을 과연 변화시킬 수 있을까가 이제 레미제라블의 시작이었어요. 미라엘 주교의 대가 없는 사랑이 장발장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가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지 않나 싶고요. 소설의 마지막은 코제트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장발장의 사랑으로 이제 끝이 나는 빛이 나는 소설이었어요. 스토리는 굉장히 단순한데 빅토리아 위고의 이제 철학적인 사유들, 뭐 파리의 하수도에 대한 사유까지 엿볼 수 있는 대작이었고요. 고전을 왜 요약본으로 읽으면 안 되는지 알 수 있었던 책 읽기였습니다. 레미제라블을 올해가 가기 전에 단독 영상으로 소개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11월에 읽은 책 8권 소개해드렸고요.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도 감기로 일주일째 고생하고 있는데요. 이제 건강해야 독서도 할 수 있고 뽕이뽕구 초우리 쯔뽕이에게도 좀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너무 뻔한 사실을 새삼 다시 깨달은 한 주였어요. 구독자분들도 추운 날씨에 감기 안 걸리게 건강 잘 챙기시고요. 좋은 책과 함께 2023년 마지막 12월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공정과 편파 사이 편향독스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